그러면 매매 효력 볼까요? 매매 효력은 여러분들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 배웠던 거 한번 검토해 볼게요. 매매가 대표적인 쌍무계약이고, 그죠? 그 다음에 유상계약이죠. 쌍무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가적 채무, 주된 채무가 대가적 채무여야 한다는 의미고요. 유상계약이라는 것은 출연을 하는데, 즉 돈을 지출을 하는데 그게 대가적인 출연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매매는 대표적으로 쌍무계약, 유상계약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쌍무계약, 유상계약이면 공평이에요. 공평. 즉 매도인 측과 매수인 측이 공평해야 돼요. 이걸 형평이라고도 하고요. 이 형평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그에 기초해서 이제 매매 효력 파트를 공부를 하시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볼게요. 1번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 568조 이거 봤죠. 그리고 매매는 대표적으로 동시행 관계에 있는 계약이죠. 됐어요. 봅시다. 이제 그러면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의무의 내용을 볼게요. 매도인은 재산권 이전에 필요한 모든 행위죠. 그래서 이 판례에서 뭐라고 그랬죠? 뭐 가압류가 되어 있다. 그러면 매도인은 가압류 등기 말소 의무도 져야 한다고 했잖아요. 왜? 완벽하게 소유권 이전 의무를 이행을 해야 하잖아요. 그죠?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모든 행위를 다 완료를 해야 돼요. 볼게요. 부동산 매도인은 등기를, 동산 매도인은 인도를 완료를 해야겠죠. 부동산의 점유 이전을 매매 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지상권, 전세권, 소유권 매매 같은 경우에는 목적물의 점유까지도 이전을 해야겠죠. 그리고요, 두 번째 볼게요. 타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죠? 타인 소유 부동산, 매도인이 현재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하지만 매매 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고 했죠. 성립을 하는데 그 이후에 매도인은 어떻게 하죠? 그 목적물을 취득해서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겠죠. 그래서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2번 볼게요. 특약이 없는 한 매도인은 목적물에 제한이 없는, 그죠? 완전한 상태로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따라서 볼게요. 제한 물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목적물에 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든지 뭐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 매도인은 말소 등기를 격려해서 이전해 줘야겠죠. 그죠? 그리고 압류나 가압류가 등기가 돼 있는 경우에도 이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아시는 내용으로 생각이 되고요. 3번 보겠습니다. 주물 또는 주된 권리를 매매 계약의 대상으로 한 경우에 특약이 없는 한 종물 또는 종된 권리도 함께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죠. 이거 어디서 배웠던 내용인데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건물에 대해서 갑이 소유권자고요. 이 부분 토지는 을의 소유라고 해볼게요. 갑은, 건물은 소유를 하고 있는데 이 토지에 대해서는 을이 소유를 하고 있으니까 갑은 뭐 예를 들어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병이 이 건물을 사고 싶어가지고 갑한테 접근을 해서 이 건물을 샀어요. 그러면 이 매수인 병은 건물 소유권만 취득하나요? 아니죠. 왜 그러죠? 건물 소유권만 취득한다고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 건물이 이 토지 위에 있잖아요. 근데 갑은 건물의 소유권자였지만 또 뭐이기도 하죠? 토지에 대해서 임차권자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이 임차권도 이렇게 병한테 갑이 매도를 할 때 임차권도 이전을 시켜줘야겠죠? 그 얘기입니다. 왜 그러죠? 이 갑이 가지고 있는 임차권은 이 건물 소유권의 종된 권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된 권리가 이전을 하면 종된 권리도 같이 이전을 시켜주는 게 우리 민법의 태도죠. 3번 볼게요. 주물 또는 주된 권리를 매매 계약의 대상으로 한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종물 또는 종된 권리도 함께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겠죠. 됐어요. 그러면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의 내용을 한번 볼게요. 봅시다.
대금 지급의 이행기. 조문이 있는데 조문 볼게요. 동일 기한의 추정이라고 합니다. 매매의 당사자 일방에 대한 의무 이행의 기한이 있는 때는 상대방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게 뭐죠? 공평한 거죠? 매도인 측에 예를 들어서 의무이행 기한이 있어요. 그죠? 뭐 소유권 이전 의무를 언제까지 해라 뭐 이런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 매수인 측도 그 기한을 따를 수 있다는 얘기죠. 왜? 동일한 기한이 있는 것을 추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추정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방금은 이행 기일에 대해서 봤는데 그럼 대금 지급 장소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586조에서 매매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인도 장소에서, 그죠? 인도를 하면서 그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는 게 공평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건 기출이 됐네요. 조문 자체로. 됐고요. 네, 3번 볼게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대금 지급 의무는 명문으로 동시행 관계라고 하고 있죠. 우리 법조문에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판례는 봤던 판례니까 한번 복습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매매 계약의 비용 부담 얘기를 들어볼게요. 이것도 공평을 생각하시면 돼요. 566조에서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은 당사자 쌍방이 뭐라고요? 균분합니다. 아시겠나요? 근데 이제 주의하실 게 있어요. 그러니까 볼게요. 이 두 개를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 예를 들어서 매도인이 물건을 팔려고 그래요. 그러면 측량을 해야겠죠. 그리고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도 측량을 한 다음에 사야겠죠. 그래서 이 측량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매매에 대한 중개를 했어요. 그러면 이 중개 수수료가 발생하죠. 이런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비용이죠. 그래서 균분해서 부담을 합니다. 하지만 밑에 볼게요. 등기 비용. 그래서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는데 매수인이 소유권을 이전을 받으려면 등기를 해야죠. 그죠? 등기를 해야지 소유권을 이전 받잖아요. 186조에 따라서 법률행위니까. 등기를 해야 하는데 이 등기 비용은 매매 비용인가요? 아니죠. 매매가 된 후에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죠. 그래서 등기 비용은 누가 부담하죠?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즉 등기는 이득을 얻는 자가 부담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볼게요. 등기 비용, 그죠? 등기 설정 비용이라든지 등기를 법무사가 주로 대행을 하죠. 그래서 법무사 수수료라든지 이것은 누가 부담한다고요? 매수인이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은 매매 계약에 관한 비용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비용 부담에 관한 것은 당연히 임의 규정이겠죠. 당사자가 특약을 맺을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예, 그럼 3번 과실의 기속과 대금의 이자 한번 볼게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형평에 부합하면 된다. 이것을 기본 전제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587조 볼게요. 매매 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네요. 즉 인도를 안 했어요.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매도인이죠. 매도인에게 지금 매도인이 목적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속한다는 조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형평을 생각을 하셔야겠죠. 형평을 생각을 하면 이 조문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즉 매수인 측에서 대금을 지급을 안 한 경우를 전제로 하는 거죠. 대금 지급을 했으면 매도인에게 대금 지급을 했으면 이 매도인에게 이게 속하는 게 말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지금 이게 형평과 관련된 얘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과실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물로부터 나오죠. 그리고 이자라고 하는 것은 대금으로부터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과실과 이자는 서로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발생을 하고 이렇게 발생을 하니까. 그런데 목적물과 대금이 지금 매매 계약에선 이게 대가적이죠. 마찬가지로 과실과 이자도 대가적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이, 즉 매도인이나 매수인이나 어느 한쪽이 과실과 그 이자를 한꺼번에 귀속시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나요? 즉 뭐 과실을, 만약에 매도인 측이 과실을 얻어가면 매수인은 이자를 매도인한테 지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즉 매수인이 이자를 얻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에 따라서 한번 제가 경우의 수를 나눠봤는데 이런 겁니다. 우선 1번과 4번을 먼저 설명할게요. 둘 다 인도를 안 했어요. 즉 매도인은 목적물을 인도를 안 하고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 안 했어요. 그러면 그냥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귀속을 시키면 되죠. 둘 다 지급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인도를 안 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과실은 누구한테? 네, 매도인한테 귀속이 되는 거고, 대금은 지급을 안 했으니까 이자는 이 사람한테 귀속시킬 필요가 없죠. 즉 매수인이 그냥 이자를 얻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둘 다 이행을 했어요. 이행을 한 경우에는 특별히 문제를 삼을 필요가 없죠. 그 이행한 대로 그렇게 귀속을 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2번과 3번이에요. 한쪽은 인도를 하고 한쪽은 인도를 안 한 경우죠. 2번, 3번 둘 다 그 한쪽만 지금 이행을 한 경우잖아요. 이런 경우에 목적물을 인도를 했어요. 그러면 목적물이 매수인한테 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과실은 누구한테 귀속이 되나요? 매수인한테 지금 과실이 귀속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러면 제가 방금 얘기 드렸죠. 이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둘 다 귀속시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한 사람한테. 그러니까 과실과 대응되는 이자는 누구한테 귀속이 되는 거죠? 현재 매수인이 과실을 먹었죠? 그러면 매도인한테 이자를 귀속을 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매도인한테 이자를 귀속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대금만 지급을 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했죠. 매도인은 목적물을 인도를 안 했어요. 대금을 지급한 걸 기준으로 보세요. 한 거 지급했으니까 매도인 측의 이 경우에는 이자가 귀속이 되겠죠. 그러면 매수인 측의 과실을 귀속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매도인이 이자를 귀속했으니까. 그러니까 뭐다? 매수인 측의 과실을 귀속을 시켜야 합니다. 이게 형평이 맞죠? 아시겠나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 책을 볼게요. 네, 587조. 매매계약이 있은 후에도 인도하지 아니한 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한테 속하는데,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매수인이, 그죠? 그럼 매수인한테 이자가 귀속이 돼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왜냐? 매도인이 지금 과실을 먹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매수인한테 이자를 귀속시켜야겠죠. 이게 무슨 얘기죠? 그러면 현재 매수인이 그 대금 지급을 이행 안 한 상태잖아요. 이게. 그죠? 이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네, 계속 읽어볼게요.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날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겠죠. 그죠? 즉 목적물 인도와 대금은 동시에 이행이 돼야 하는 거니까 이렇게 지급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금의 지급에 대하여 기한이 있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도의 약정이 있다. 그러면 그에 따라야겠죠. 그러면 봅시다. 1번. 목적물의 인도 전이에요. 그러면 매도인에게 과실이 귀속이 되죠. 다만 뭐라고요? 대금이 모두 지급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목적물 인도 전이라도 이런 경우에는 과실의 귀속권자는 매수인이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설령 목적물을 매도인한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시겠나요? 그래서 방금 봤던 조문, 첫 번째 조문은 뭐라고요?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을 안 한 것을 전제로 하는 조문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판례를 볼게요. 제587조는 당사자 간 형평을 꾀하기 위하여 매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더라도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를 했어요. 그런 경우에 매도인한테 귀속이 되는 게 맞다고요? 과실이? 아니죠. 그 후에 과실 누구한테 이렇게 문제를 낼 수가 있겠죠? 매수인한테 귀속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대금을 지급을 했기 때문에. 됐어요.
매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아니하고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하지 아니했어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목적물의 과실은 매도인한테 귀속이 되고 그 다음에 매수인은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죠. 자신이 이자를 먹는다 이 소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는 매도인의 설령 이행지체가 있더라도 과실은 누구에게? 매도인한테 귀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수인은 인도 의무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가 없겠죠. 이 과실에 대해서. 이건 기출이 됐죠. 잘 이해를 해주세요. 그 밑에 나온 이 과실과 이자의 귀속 정리는 제가 방금 얘기를 드렸던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이제 매수인의 대금 지급 거절권과 매도인의 대금 공탁 청구권에 대해서 볼게요. 이건 588조에 나와 있는 규정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죠. 했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 발생했냐면 병이라고 하고요. 병이 이 목적물, 이 매매 목적물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누가 불안하죠? 을이 불안할 거 아니에요. 내가 이 물건을 이렇게 샀다가, 즉 이전 받았다가 나중에 이 병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 내가 골치를 썩겠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우리 민법에서 뭐라고 하냐면, 즉 이런 요건 하에서 매수인은 위험이 처해져 있잖아요. 그죠? 누가 권리를 주장하니까 그 목적을. 그래서 그 한도에서 뭘 할 수 있냐면 대금의 전부나 일부의 지급을 갑에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내가 돈 못 주겠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괜히 샀다가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 그래서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둡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이 대금 지급 거절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이런 상황에서 다만 이거고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상당한 담보를 제공을 하면 매수인은 더 이상 대금 지급 거절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즉 이렇게 권리 주장자가 있어서 을이 갑에게 대금 지급 거절권을 행사를 해요. 근데 갑이 네가 조금 걱정할 만한 그런 상황이네 하면서 을에게 뭘 한다고요? 그러면 혹시 문제가 생기면 내가 네가 이걸 귀속시킬 수 있도록 어떤 담보를 제공해줘요. 그러면 문제가 생겨도 이 을은 이 담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자신이 손해를 안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갑이 담보를 제공하면 을은 더 이상 대금 지급 거절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됐죠? 그리고 이번에는 두 번째 볼게요. 위험에 처한 매수인이 대금 지급 거절권을 행사를 했어요. 그러면 담보를 갑이 제공해 줄 수도 있지만 매도인은 그렇게 안 하고 그래 네가 좀 위험하겠네. 그러면 나한테 바로 대금을 주지 말고 법원에 우선 맡겨놔봐. 응? 이렇게.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네가 이 공탁했던 거 다시 가져가면 되잖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이 갑에게 있습니다. 매도인에게. 그래서 매도인의 대금 공탁 청구권이라고 하죠. 됐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이건. 그래서 판례 볼게요. 1번 매도인이 말소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매매 목적물상에 근저당권이 이렇게 있어요. 목적물에. 근데 매도인이 그걸 말소를 해줘야 하는데 말소하지 못하고 있다면 매수인은 그 위험의 한도에서 위험에 처하겠죠. 그걸 덜컥 샀다가 저당권이 실행되면 자기의 소유권을 잃게 되니까 그 위험의 한도에서 뭐라고요? 대금 지급 거절권을 누구한테 행사하죠? 매도인한테 행사합니다. 됐고요. 2번 볼게요. 이 경우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매매 대금이 언제나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 우리 배웠죠?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을 이렇게 설정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채권 최고액이 1억인데 실제 현재 발생하고 있는 채무는 5천만 원이다. 그럼 어느 금액을 기준으로 대금 지급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인데 우리 판례는 뭐라고요? 확인된 피담보 채무액에 한해서 매수인이 대금 지급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근저당권이 있으면 어느 만큼? 확인된 금액만큼 이렇게 해야지 덜컥 채권 최고액 하면 틀리는 거예요. 됐습니다. 그러면 다 받고 이제 어려운 매도인의 담보 책임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강의를 들으셨다면 담보 책임이 대충은 어떤 얘기인지를 다 아시고 계실 거예요. 뭐 이런 거죠. 갑과 을이 지금 매매 계약으로 봅시다. 매매를 했는데 이 매매 목적물에 계약 체결 전부터 어떤 하자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뭐 권리의 하자든 물건의 하자든 어쨌든 그간에 하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을은 갑에게 뭘 물 수 있죠? 예, 담보 책임을 물 수 있는 거죠. 담보 책임을 왜 물을 수가 있을까요? 어떤 이유로? 유상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즉 을은 돈을 주고 물건을 샀기 때문에 완전한 물건을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뭔가 책임을 물어야겠죠, 매도인한테. 그것 때문에 즉 유상성 때문에 즉 담보 책임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예, 의의를 볼게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란 매매 목적물에 권리의 하자든 물건의 하자든 어쨌든 하자죠. 하자가 있는 경우에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부담하는 책임이죠. 책임을 말합니다. 담보 책임은 뭐 때문에 나온다고요? 예, 유상성 때문에 나옵니다. 됐고요. 그리고 이런 담보 책임은 매매 외에 다른 유상계약. 우리가 시험 범위 뭐가 있죠? 매매, 임대차, 교환 있죠? 다 유상계약이에요. 그죠?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을 하거나 뭐 교환을 하거나 아니면 임대차를 준 거 차임을 받으면서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다 모든 유상계약에 준용이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담보 책임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이건 받고, 이것도 중요하죠. 1번도. 무슨 얘기냐면 매도인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책임이 아니에요. 즉 이런 거죠. 물건을 샀는데 물건이 하자가 있어서 을이 갑한테 묻는 거지 갑이 전혀 그 하자 발생에 대해서 어떤 고의과실이 없어요. 그죠? 이런 경우라도 당연히 매수인은 물을 수 있어야겠죠.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했을 때만 묻는다면 을한테는 상당히 불리할 겁니다. 그래서 뭐다?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아요. 매도인의 하자담보 책임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 판례를 볼게요. 이 판례는 중요한데 하자담보 책임은 법이 특별히 인정한 뭐라고요? 무과실 책임이에요. 즉 책임을 지는 사람이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무과실 책임이니까 뭐라고요?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가 없어요. 그럼 과실상계가 뭐죠? 이거 배우셨는데 과실상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법에서 인정하는 어떤 책임들이 있는데 채무불이행 책임이 있고 불법행위 책임이 있죠. 이런 경우에는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들의 고의과실을 필요로 해요. 그죠? 근데 만약에 채무자에 대응하는 채권자 아니면 가해자에 대응하는 불법행위는 가해자가 있을 거예요. 피해자가 손해에 대해서 어떤 약간의 이 사람들도 책임을 질 만한 사유가 있으면 즉 이쪽에 고의과실이 이쪽에도 약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즉 채무자나 불법행위자의 고의과실을 이렇게 비율에 따라서 감소를 시켜주죠.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과실상계라고 해요. 과실상계 규정은 어떤 필연적으로 이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거죠. 고의과실 자체를 이렇게 깎아주는 거니까. 아시겠나요? 뭐 그런 내용인데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담보책임은 뭐라고요?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죠. 그래서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될 수는 없어요. 잘 알아두세요. 하지만 우리 담보책임은 뭐 때문에 나온 거죠? 유상성, 유상계약이기 때문에 나오죠. 유상계약이라는 것은 대가적 채무가 유상인 거예요. 유상. 돈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담보 책임은 공평의 원칙이 나오겠죠. 당연히. 내가 돈을 지불했으니까 완전한 물건을 받아야 돼. 이게 공평한 거잖아요. 그래서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하자 발생, 즉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는데 지금 하자 때문에 지금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담보 책임을 묻는 겁니다. 근데 하자 발생 및 그 확대에 매수인 측이 잘못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잘못을 참작을 해야겠죠. 그게 공평에 맞잖아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는 게 상당합니다. 하지만 이 손해배상 범위 정할 때 뭘 포인트죠? 이게 과실상계 규정은 준용될 수가 없다는 게 포인트죠. 이 판례는. 됐어요.
그러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담보책임의 성질에 대해서 보고 계시죠? 담보책임은 계약 성립 전에 하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말씀을 했죠. 제가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계약이 이 시점에 체결됐는데 체결 전에 전부 불능일 때는 뭘로 해결하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 해결을 하고요. 이 체결 전에 약간의 그냥 그 원시적으로 일부의 하자가 있어요. 원시적 일부 하자. 이런 경우에 담보 책임으로 해결을 하죠. 많이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라고요? 계약 성립 후의 하자가 아니라 성립 전의 하자입니다. 됐어요. 3번 담보 책임 규정은 임의 규정이죠. 지금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어떤 이 균형을 맞추는 그런 조항입니다. 유상성에 따라서. 그래서 특약으로 면제가 가능해요. 법조문에 나와 있는 건데 이건 기출됐죠. 그런데 이렇게 임의 규정이니까 면제가 가능한 게 원칙이지만 면제를 시키면 힘이 부당한 경우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를 볼게요. 다만 면제 특약을 한 경우에도 매도인이 알면서 그 하자를 고지를 안 했다거나 아니면 제3자에게 매도인이 제3자에게 권리를 설정 또는 양도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면제 특약을 이 매도인이 이용을 하는 거죠. 나쁘게 이용을 하는 경우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보다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담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시겠나요? 584조에 나오는 내용이고 기출이 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담보 책임을 방금 봤던 문구에 따른다면 뭐에 따른 책임이죠? 하자에 따른 책임인데 하자가 권리의 하자가 있을 수 있고 물건에 대한 하자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이 권리와 물건 이걸 분리를 해서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과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을 이렇게 나눠놨습니다. 나눠놨고 이 권리의 하자에 관련된 사유가 5가지예요. 처음부터 하나하나씩 배울 텐데 이것은 5가지니까 나중에는 이 사유를 다 외우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지금 현재 지금 당장 사유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다 본 다음에 이건 외우시면 되는 거니까. 하지만 권리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의 내용은 지금 외우셔야 합니다. 뭐냐면 3가지인데 어떤 권리의 하자가 있을 때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겠죠. 해제. 권리의 하자 때문에 어떤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겠죠. 권리의 하자가 있는데 그 권리의 하자가 2번, 3번 이래서 뭐 일부예요. 아니면 수량이 부족해요. 일부예요. 이런 경우 즉 좀 약간 전체 중에 부분적인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대금 감액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해제 손해배상 대금 감액 청구가 이 권리의 하자에 있어서 담보 책임의 내용이라는 것은 지금 기억을 해두세요. 기억을 해두시면서 이 해제와 손해배상은 5가지 사유에 모두 공통된 내용입니다. 지금 사유가 5가지라고 했잖아요. 그죠? 공통된 내용인데 방금 얘기했듯이 이 대금 감액을 청구하는 것은 2번째 사유, 3번째 사유에 국한된 내용입니다. 그건 그때 가서 얘기를 드릴 거니까 우선은 담보 책임의 내용이 이렇게 3가지가 있다. 그리고 대금 감액 청구권은 전부에 다 적용되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 사유에 적용된다. 이 정도까지는 우선 기억을 해 두신 다음에 한번 진도를 나가 볼게요. 진도가 쭉 나가면서 다 본 다음에는 나중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넘어가시고 우선 첫 번째 사유를 볼게요. 첫 번째 사유에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죠. 569조에서 뭐라고 했었냐면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해야 한다. 이것은 많이 봤던 내용이죠. 타인 권리 매매, 즉 이런 거죠. 갑과 을이 매매를 계약을 했는데 갑이 소유권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현재는 을한테 목적물을 넘겨줄 수가 없죠. 근데 병이 지금 소유권자예요. 이런 경우에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은 무효예요? 아니죠. 타인 권리 매매라도 유효합니다.
즉 갑은 계약 체결 당시에 소유권자가 아니지만 이행을 할 때 넘겨줄 수가 있으면 되니까 이렇게 자신이 이렇게 넘겨받아서 이행을 해줘야겠죠. 그럴 의무를 을한테 부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타인 권리 매매는 유효해요. 그걸 569조에 이렇게 써놨죠. 570조에 그런데 전조의 경우가 뭐죠? 타인의 권리를 매매를 했는데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해서 이전을 해줘야 하는데 매수인한테 그렇게 못한 거예요. 그러면 담보 책임을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죠? 이 사람이 권리를 취득을 못하는 상황이 되죠? 담보 책임은 무슨 문제죠? 계약이 이렇게 체결됐는데 그 계약 체결 전의 사유. 계약 체결 전의 사유가 뭐죠? 지금 병이 소유권자라는 타인이 지금 권리를 갖고 있죠. 그 사유 때문에 을이 이 매매 계약에 따른 효과, 즉 이렇게 소유권을 이렇게 넘겨받았는데 그 소유권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권리 취득을 못 하죠. 그래서 을은 뭘 청구할 수 있다고요? 이 경우에는 담보 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매수인 측에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했죠. 우리가 지금 담보 책임 내용 1, 2, 3 암기하시라고 했죠? 뭐죠? 해제, 손해배상, 대금감액이죠. 근데 대금감액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발생할 일이 없고 어떤 일부 관련된 것만 발생한다고 했으니까 이 지금 두 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어야겠죠. 어차피 못 돌려받으니까 을은 이 계약을 해제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리고 그러나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한다. 즉 손해배상은 선의의 매수인만 청구를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나요? 근데 이 위에 그 아래보다는 위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도 이제 기억을 해두세요. 이렇게 해제, 손해배상, 대금감액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담보 책임은 무조건 선의의 매수인은 할 수 있고 악의의 매수인은 할 수 없는 게 원칙적인 거예요. 그죠? 매수인이 어떤 그 하자 상황을 알고 있으면 청구를 못 하는 게 원칙이에요. 이걸 이제 지금 잘 기억을 해 주셔야 합니다. 아, 선의의 매수인만 할 수 있는 거구나.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봅시다. 계약을 해제를 할 수 있는데 이때는 선의, 악이든 불문하고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인 겁니다. 밑에 나오는 손해배상 청구는 뭐다? 악의는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악의는 어차피 못해요. 근데 당연한 내용이죠. 선의의 매수인에 한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 윗줄은 선의, 악이든 해제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부 타인 권리 매매의 경우에는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 해제를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됩니다. 당연하죠. 어차피 답이 이행을 못하기 때문에 을이 선이든 악이든 해제를 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계약으로부터 이렇게 이탈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 담보 책임의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표를 만들어 왔는데 지금 이런 거죠. 예. 지금 우리는 전부 타인의 권리, 권리의 하자 중에서 전부 타인의 권리, 1번이죠. 이게 첫 번째 나오는 그 하자인데 내용이 뭐라고 했죠? 세 개 외우시라고 했죠? 예.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권, 대금강력 청구권. 근데 대금강력 청구권은 어떤 일부에만 문제가 된 경우에는 청구되니까 이 경우에는 청구되는 게 아니고 이 해제권과 손해배상 청구권을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데 악의인 경우에는 물을 수 없는 게 원칙이죠. 근데 해제는 물을 수가 있어서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죠? 일반적으로는 다 OX예요. 악인 경우에는 못 물어요. 선인 경우에는 물고 OX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O가 나와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계속 진도를 나가 볼게요. 타인의 권리를 대상으로 매매 계약을 맺은 경우에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해서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죠. 그런데 매도인이 그 의무를 이행을 못해요. 그러면 매수인은
매수인에게 매도인이 지는 책임이죠. 예. 그리고 매수인은 이게 이제 중요하죠. 타인 권리 매매의 경우에는 그런 거예요. 타인 권리 매매 같은 경우에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그랬죠. 왜 그러죠? 어차피 목적 달성 불가하기 때문에 악의의 매수인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볼게요. 선의의 매수인은 뭐죠?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 묻는 건 당연한 겁니다. 손해배상의 범위는 이행이익의 배상이며 이행불능 시점을 기준으로 손해액을 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서 어떤 손해산정 기준은 이행이익 배상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갑과 을이 계약을 체결했는데 타인 권리 매매요. 소유권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타인 권리 매매를 목적을 했는데 그 대금을 1억으로 책정을 했다고 합시다. 을이 갑한테 1억을 줘야 돼요. 근데 을이 정이라는 사람한테 전매를 했어요. 전매를 하면서 1억 5천에 팔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 갑이 병으로부터 이전을 해가지고 넘겨줘야 하는데 그걸 실패를 했어요. 못 넘겨받았어요, 병으로부터. 그러면 을은 어떤 손해가 나죠? 5천만 원의 손해가 나잖아요. 그 5천만 원 손해에 대해서 갑에게 물을 수 있다는 얘기죠. 즉 이행이익 배상이 원칙이죠. 이행됐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익입니다. 그리고 그 이행 불능 시점은 불능이 됐을 때를 기준으로 해야겠죠. 그죠? 이 을이 갑한테 어떤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는 원인이 불능이 됐으니까 청구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불능 시점입니다. 즉 병이 갑에게 이전을 못하게 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그 손해액을 산정을 합니다. 아시겠나요? 됐어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죠. 타인의 권리를 취득하여 이전할 수 없음에 대해 매도인의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 담보책임 외에 채무불이행 책임이 발생을 합니다. 제가 방금 담보책임을 매도인의 고의과실을 묻지 않는 책임이라고 했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고의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의과실이 있으면 담보책임 못 묻나요? 그러면? 그건 아니죠.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얘기일 뿐이지 고의과실이 있다고 해서 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 얘기는 아니잖아요. 당연히 고의과실이 있으면 물을 수 있어요. 담보책임을 이렇게 물을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니까 고의과실이 있든 없든 물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에도 담보책임은 물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고의과실이 있어요. 매도인 측에. 그러면 채무불이행 책임도 물을 수 있겠죠. 그죠? 채무불이행 책임 물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매수인 측은 한번 그려볼게요. 어떤 하자가 있어요. 그러면 을은 갑에게 담보책임 물을 수 있습니다. 이 담보책임은 갑의 고의과실, 매도인의 고의과실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고의과실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그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갑이 고의과실이 있는 경우예요. 그러면 이 을은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죠? 당연히 담보책임 물을 수 있어요.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 뿐이지 물을 수 없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고의과실이 있어요. 그러면 뭐도 물을 수 있죠? 채무불이행 책임도 물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잘 이해를 해두세요. 그 상태로 계속 책을 볼게요. 됐어요. 그래서 매수인이 악이에요. 악이면 뭐죠? 담보 책임을 물을 수는 없죠. 그죠? 악이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무조건. 안 되는 게 원칙이죠. 지금 해제가 아니라 지금 손해배상 청구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을 수가 없죠. 악이니까 매수인이. 그래서 담보 책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고의과실이 있죠. 매도인 측에. 그러면 뭐죠?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채무불이행 책임에 따른 효과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 상태에서 매수인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매수인이 악의예요. 악의의 매수인은 원칙적으로 담보책임 못 물죠. 그죠?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 못 하는데, 이때 손해배상 청구는 담보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못 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고의과실이 지금 매도인 측에 있으니까 매수인은 채무불이행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담보책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는 못하고, 지금 그 얘기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다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전부 타인 권리 매매 시 선의의 매도인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을 볼게요. 이것은 꼭 담보 책임과 관련된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어떤 매도인 보호를 위해서 특별히 둔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71조 볼게요. 매도인이 계약 당시에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가 자기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 지금 매수인 얘기를 하고 있나요? 지금 매도인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지금 중요합니다. 매도인이라는 거.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는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다. 이게 담보책임 내용인가요? 아니죠. 담보책임은 매수인이 그 하자를 이유로 매도인한테 묻는 거죠. 근데 보세요. 1항에서 매도인이 어쩌고 저쩌고 한 경우에 뭐다? 스스로 알아서 손해배상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대요. 이건 담보책임의 내용은 아닙니다. 즉 선의의 매도인을 위한 특별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타인 권리 매매 시에 매도인은 매수인이 이렇게 담보 책임을 묻기 전에 알아서 내가 선의였어. 내가 이걸 지금 타인한테 속한지를 내가 몰랐어. 그러니까 내가 먼저 선수를 쳐서 그래 매수인 네가 손해를 입었겠네 하면서 내가 손해를 입었으니까 너한테 손해를 갚아줄게. 그리고 이 계약을 해제를 하자. 이렇게 매도인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담보 책임은 매수인이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1항 같은 경우에는 매도인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2항 볼게요.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알았어요. 매수인이 악이죠. 그러면 이 매도인은 뭐다? 이렇게 손해배상이나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해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속하지 아니함을 안 때에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하여 권리를 이전할 수 없음을 통지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손해배상을 안 하고 딱 깨버릴 수 있는 거죠. 그죠? 선의의 매도인의 경우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571조는 담보 책임의 내용이 아니고 그냥 선의의 매도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용은 다 봤고요. 판례 볼게요. 571조 제1항 방금 봤던 조문 1항은 선의의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인 권리 전부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될 뿐 권리의 일부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 없고 571조 이 규정 매도인 보호 규정은 전부 타인 권리 매매일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개의 권리를 일괄하여 매매의 목적으로 정하였으나 이만큼 그죠? 수개의 권리. 근데 그중 일부의 권리를 이전할 수 없는 경우에도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전부 타인 권리 매매인 경우에 매도인 보호를 위한 특별 규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두 번째 사유예요. 지금 이게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입니다. 방금 봤던 것은 전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죠. 572조 한번 읽어볼게요. 572조에서는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는 매수인은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상황이죠. 한번 그려볼게요. 갑과 을이 토지에 대해서 매매를 했어요. 이렇게 볼까요? 여기 토지예요. 토지인데 갑이 이 토지에 대해서 대부분을 다 가지고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까요? 이 부분은 갑의 소유예요. 그죠? 근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나머지 부분,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병의 소유예요. 이 상태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갑이 이렇게 체결했는데 이 계약이 무효일까요? 당연히 아니겠죠. 전부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한데 그 계약은 일부 타인 권리 매매라고 해서
무효일 리가 없죠. 유효합니다. 이 계약은. 유효한데 계약 체결 당시에 어떤 권리의 하자가 있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갑이 소유권을 안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죠? 계약 체결 전의 문제입니다. 근데 갑이 이걸 취득해가지고 병으로부터 이 부분을 취득해가지고 을한테 넘겨주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완전한 이익이 됐으니까. 근데 문제가 된 것은 이 갑이 이 부분을 취득을 못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을한테 이전을 못하게 된 상황이죠. 그런 경우에 을은 뭘 물을 수 있죠? 계약 체결 전에 이렇게 하자가 있었다. 일부에 대해서 이렇게 하자가 있었다. 그래서 을은 갑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죠. 담보 책임의 내용이 뭐라고요? 세 가지라고 했죠. 해제, 손해배상, 또 뭐죠? 대금감액이죠. 근데 여러분, 대금감액은 모든 경우에 다 그 5가지 사유가 있는데 모든 경우에 다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특정 부분에 적용된다고 그랬죠. 근데 보세요. 권리가 이만큼이 갑이 취득을 못해요. 그러면 을은 대금감액 청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 세 가지가 다 적용될 수 있는 경우입니다. 아시겠나요?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1항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함으로 인하여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을 해가지고 이전을 해야 하는데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을 못하게 됐어요. 그러면 매수인은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어떤 담보 책임? 그 부분의 비율로 대금의 감액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대금 감액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2항 볼게요. 전항의 경우에 잔존한 부분만이면 이를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전부를 해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선이면 할 수 있다고 그랬죠? 동그라미입니다. 선이면 무조건 동그라미가 나와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언제 해제할 수 있죠? 이만큼이 별 의미가 없어요. 이 을이 이 토지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쪽 부분 때문에 산 거예요. 이쪽 부분 때문에 산 건데 이 부분을 취득을 못했어요. 그러면 선이 그 사실을 몰랐던 이렇게 타인 토지라는 것을 몰랐던 선의 매수는 목적을 달성 못하니까 그죠? 계약을 해제를 할 수 있겠죠. 그죠? 그 얘기고요. 선의의 매수인은 1항에 따른 대금 감액 청구 또는 2항에 따른 계약 해제 외에 뭐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선이면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원칙입니다. 아시겠나요? 다 됐어요. 다 봤고요. 이것을 이렇게 정리를 해뒀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은 딱 이 표를 볼 때 뭐부터 봐야죠? 예, 담보 책임의 내용이 뭔지 해제, 손해배상, 대금감액 청구 그리고 지금 두 번째죠. 두 번째 사유죠. 전부 타인 권리 매매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선의인 경우에는 무조건 할 수 있다죠. 그죠? 할 수 있다예요. 그래서 해제도 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고 대금감액 청구도 할 수 있죠. 그죠? 근데 악의인 경우에는 할 수 없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여기서 갑자기 할 수가 있다고 나오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겠죠. 즉 일부 타인 권리를 매매를 했는데 그 병한증 우리 이렇게 방금 봤던 갑을 내 병이 일부를 가지고 있는 경우잖아요. 을이 일부 그 토지의 일부가 병 소유인 것을 알았어요. 알았지만 계약을 체결했죠. 그러면서 토지 가액을 1억이라고 해볼까요? 근데 알았다고 대금 감액을 청구를 못 하나요? 지금 1억은 이만큼 토지에 대한 1억이죠. 그죠? 근데 이 부분이 지금 깎여 나갔죠. 그러면 알았다고 하더라도 대금 감액 청구는 할 수 있어야 맞겠죠.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쪽 파트가. 즉 이렇게 일부 타인 권리일 때는 악의이더라도 대금 감액 청구는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십시오. 계속 밑에까지 읽어볼까요? 매매 목적물의 일부가 타인의 권리인 경우에 매도인은 그 권리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만일 매도인이 그 이행을 못한다 그러면 매도인은 책임을 지죠. 담보 책임의 내용이죠.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인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언제나 해지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해지를 한 경우에 조건이 붙죠. 우리가 방금 봤던 전부 타인 권리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조건이 안 붙어요. 해제할 때. 왜냐면 전부를 취득을 못하니까
무조건 해지를 할 수 있어야겠죠. 1번 같은 경우에는 1번 지금 전부 타인 권리 매매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2번 보고 있죠. 일부 타인 권리 매매 같은 경우에는 뭐다? 그 일부 때문에 일부를 자기의 취득을 못했으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이런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제를 할 수 있는 거겠죠. 계약을 깨는 것은 신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악의인 경우에는 담보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게 원칙인데 대금 감액 청구는 일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 물을 수 있다고 했죠. 지금 이 얘기를 썼습니다. 됐고요. 선의의 매수인은 뭐 계약 해제든 감액 청구든 손해배상이든 다 할 수 있겠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일부 타인 권리 매매의 경우에 악의의 매수인은 대금 감액 청구권만을 행사할 수 있죠. 그죠? 하지만 선의 매수인은 이렇게 세 개 다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돼요. 됐고요. 그럼 제척기간 볼까요? 제척기간이 뭐라고 그랬죠? 법이 인정하는 권리의 존속기간이죠. 그래서 담보 책임은 제척기간이 적용이 되는 경우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하자에 대해서 이렇게 손해를 뭐 청구를 한다든지 해지를 한다든지 이것이 너무 오랫동안 끌면 안 돼요. 이런 게. 그래서 딱 기간을 설정해 두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척기간이 적용이 되는데 573조에서는 전조의 권리, 이게 뭐죠? 지금 일부 타인 권리 매매 경우입니다. 전조의 권리는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선이라고 하는 것은 매수인이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걸 몰랐다는 얘기잖아요. 모르는 경우잖아요. 모르는 경우에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해야겠죠. 그죠? 몰랐으니까 안 날로부터 진행을 시켜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하지만 악이에요. 알았어요. 계약 체결 당시부터 알았어. 그러면 당연히 계약한 날로부터 진행을 시키는 게 맞겠죠. 그래서 기간이 1년입니다.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권리의 하자를 배우고 계시죠? 우리가 하자를 권리의 하자와 물건의 하자로 나눈다고 했잖아요. 이 물건의 하자는 이 권리 하자는 제척 기간이 1년인데 물건의 하자는 더 짧아요. 6개월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권리의 하자를 공부를 하고 계시죠? 다 봤고요. 판례 한번 읽어볼까요? 선의의 매수인이 사실을 안날이라 함은 단순히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사실을 안날이 아니라, 그죠? 무슨 얘기냐면 그 때문에 매도인이 이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되었음이 확실하게 된 사실을 안날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이 문구 그 자체로 이해를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목적물의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에 어떤 담보 책임을 지는지 한번 볼게요. 574조 전 2조의 규정, 즉 일부 타인 권리 매매죠. 이 규정은 수량을 지정한 매매의 목적물이 부족되는 경우와 매매 목적물의 일부가 계약 당시에 이미 멸실된 경우에 매수인이 그 부족 또는 멸실을 알지 못한 때에 준용을 합니다. 즉 선의인 경우에만 준용을 하는 거죠. 준용을 하는데 그럼 보세요. 우리가 지금 목적물의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에 담보 책임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죠. 보세요. 전체 중에서 일부죠. 지금 수량이 부족하다거나 전체 중에 일부가 멸실된 경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들어가시기 전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 해제, 손해배상, 대금감액이 문제 다 될 수 있는 경우겠구나. 즉 대금감액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라는 것을 인지를 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일부 타인 권리 매매도 대금감액 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 두 경우만 대금감액 청구권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긴 알겠는데 수량 부족이 뭔지 일부 멸실이 뭔지 한번 그걸 이 책을 보면서 볼게요. 예, 여기 1번 보세요. 수량 지정 매매에서 수량 부족이 어떤 경우인지를 예를 볼게요. 매도인 갑이 매수인 을에게 90평의 A 토지를 평당 100만 원에 매도를 했는데 A 토지가 80평에 불과한 경우, 이런 걸 수량 지정 매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량을 대상으로 금액을 산정을 했죠. 그런 경우를 수량 지정 매매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2번 계약 당시에 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됐어요. 매도인 갑이 매수인에게 A 토지를 매도하였는데 매도 당시 A 토지 일부가 포락이라는 것은 그냥 그
어떤 물 때문에 사라진 거잖아요. 물거품으로 사라진 거잖아요. 그래서 포락으로 멸실됐어요. 그러면 매매계약의 유상성에 따라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지는 책임입니다. 그려볼게요. 그러면 이 상황을 갑과 을이 매매를 했는데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수량 부족이 있다거나 매매계약 체결 당시부터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죠. 즉 체결 전에 어떤 하자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을은 완전한 목적물을 이전을 받아야 하는데 못 그랬잖아요. 그래서 갑에게 뭘 묻는 거죠? 담보 책임을 묻는 겁니다. 담보 책임의 내용이 세 가지라고 하겠죠. 뭐 요거 있는데 이 경우에는 전체 중에 일부가 문제되는 거니까 이 대금감액 청구권도 발생을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이렇게 담보 책임은 선의의 매수인이 물을 수가 있죠. 그래서 선의인 경우에는 다 물을 수가 있어요. 물론 해제는 잔존 부분만이라면 매수하지 않았을 때 한해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그죠? 계약 체결을 그렇게 쉽게 없앨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악의인 경우에는 물을 수 없다고 그랬죠. 원칙적으로 그럼 다 물을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좀 헷갈려 하시는 경우에 이 대금감액 청구권 있잖아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일부 타인 권리 매매 같은 경우에는 악의자도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수량 부족 일부 멸실 같은 경우에는 악의자는 행사할 수가 없죠. 그럼 왜 그럴까요?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일부 타인 권리 매매 봅시다. 이렇게 해서 목적물이 이렇게 일부가 지금 병소유예요. 지금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근데 을이 악이에요. 즉 병소유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갑은 이 병소유 일부 부분에 대해서 갑이 취득을 해가지고 을한테 넘겨줄 수 있는 경우였죠. 하지만 취득을 못한 거 아니에요. 즉 을 입장에서는 설령 알았다고 하더라도 이 병소유인 걸 알았다고 하더라도 그래 내가 알고 있어. 하지만 갑이 취득해서 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매계약을 이 목적물에 대해서 1억을 했다는 것은 이 1억이라는 부분이 이 전체에 대한 금액일 거 아니에요. 이만큼 금액에 대한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전부를 다 지급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악의인 자는 뭐다? 결과적으로 이만큼밖에 취득 못했으니까 대금감액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왜냐면 전체를 취득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이 갑이 취득만 했다면. 그런 거고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의 경우에는 그게 아니죠.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매매를 했어요. 이렇게. 근데 이 을이 알았어요. 뭘 알죠? 지금 수량이 부족하다는 거. 지금 이 토지가 90평이 아니고 80평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죠? 또 뭘 알고 있죠? 이 을이 일부 멸실했다는 걸 알았어요. 만약에 이 점치면 이만큼이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대금감액 청구를 할 수 있죠? 안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차피 이 계약 체결 당시부터 이만큼 부분이 내가 취득할 수 있는 부분이겠구나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일부 타인 권리 매매랑 다른 경우입니다. 상황이 취득을 못 해요. 어차피 일부가 멸실된 거잖아요. 멸실된 거기 때문에 어차피 이 을이라는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 부분을 취득했구나 이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대금감액 청구를 못 한다는 얘기죠. 그죠?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수량지정 매매 같은 경우에는 악의인 경우에는 셋 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쪽 대금감액 청구 이쪽 잘 알아두셔야겠죠. 일부 타인 권리매랑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계속 볼게요. 매매계약 체결 시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을 알았습니다. 그럼 뭐라고요? 어떤 것도 물을 수 없죠. 그죠? 주의 제가 써놨습니다. 됐고요. 잔존한 부분만이면 매수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때는 보다 누구만 선의의 매수인만 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선의의 매수인은 감액 청구 또는 계약 해제 외에 그죠? 선이면 이 세 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손해배상까지 청구할 수 있겠죠? 네, 다 봤어요. 그럼 판례를 볼까요? 판례는 수량지정 매매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판례가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매매 목적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뭐라고요? 수량을 기준으로 정했어요. 이런 경우를 수량지정 매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목적물의 공부상의 평수에 따라 특정하고 단위 면적당 가액을 결정하여 단위 면적당 가액의 공부상의 면적을 뭐라고요? 곱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방법으로 매매 대금을 결정을 하였더라도, 갑자기 더라도 이렇게 나오네요. 이런 사정만으로 토지의 매매를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무슨 얘기인지 계속 읽어봅시다. 당사자가 구액을 전체로서 평가를 했어요. 전체로서 평가하였고 평수에 의한 계산이 하나의 계산 방법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당사자들 사이에 대상 토지를 특정하고 대금을 결정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보일 때는 뭐라고? 수량지정 매매가 아니라고 합니다. 한번 계속 읽어볼게요. 매수인이 일정한 면적이 있는 것으로 믿고 매도인도 그 면적이 있는 것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하고 당사자들이 면적을 가격 결정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파악하고 그 객관적인 수치를 기준으로 가격을 정하였다면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해야 할 것이다. 좀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획일화시키면 안 되는 얘기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봅시다. 수량을 지정한 매매는 매매의 목적물이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데 주안을 두고 대금도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고 했죠. 아시겠나요?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그래서 목적물을 공부상의 평수에 따라 특정하고 단위 면적당 가액을 결정하여 단위 면적당 가액의 공부상의 면적을 곱하는 방법으로 매매 대금을 결정하였더라도 이런 사정만으로 이렇게 읽었던 사정만으로 수량을 지정한 매매라고 할 수는 없대요. 즉 이게 지금 앞에 읽었던 수량 지정 매매 이거랑 꼭 부합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정 플러스 뭐라고요? 이렇게 일정한 수량을 가지고 있다는 주안점을 두고 대금도 수량을 기준으로 정한 경우가 있다. 근데 방금 읽었던 이 부분은 마치 그렇게 보일 뿐이지 당사자가 구액을 전체로서 그냥 평가를 한 거예요. 한 평당 이런 게 아니고 전체로서 이렇게 파는데 우리가 이게 대금 결정하는 거 좀 힘드니까 그냥 한 평당 대충 얼마라고 해서 이렇게 하자. 이런 경우면 평당 얼마 했다고 하더라도 수량 지정 매매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잘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보세요. 그래서 당사자가 구액을 전체로서 평가를 했어요. 평당 얼마 이게 아니고 한 평당 정확하게 금액을 결정한 게 아니고 그래서 평수에 의한 계산이 뭐라고요? 그냥 하나의 표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대금 결정 방법이 아니라. 이런 경우에는 수량지정 매매가 아니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문구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아마 이제 시험에서는 이쪽을 헷갈리게 되겠죠. 여기서부터 공부상의 평수에 따라 특정하고 단위 면적당 가액을 결정하여 단위 면적당 가액의 공부상의 면적을 곱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무조건 수량지정 매매다.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2번 볼게요. 당사자들이 면적을 가격 결정 요소 중 가장 중요한 요소로 느낌이 오시죠? 가장 중요한 요소 이런 경우에는 수량 지정 매매라고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됐어요. 제척 기간 볼까요? 매수인이 지금 담보 책임의 제척 기간을 보고 계십니다. 매수인이 선의인 경우에는 뭐라고요? 안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한다고 하죠. 왜 그러면 지금 아까와 다르게 악의인 경우에는 계약 체결시 이거 왜 안 나올 거예요? 지금 보는 수량 지정 매매 일부 멸실의 경우에는 선의인 경우에만 물을 수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운동하시면 안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타인의 점유권한에 의하여 사용수익에 제한이 있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575조에서 매매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끊어볼까요?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 즉 선의인자만 물을 수가 있다는 느낌이 드네요. 선의인자가 이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하나요 매수인은 해제를 할 수가 있죠. 기타의 경우에는
예,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예, 2항 전항의 규정은 매매 목적이 된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할 지역권이었거나 그 부동산에 등기된 임대차 계약이 있는 경우에 준용을 합니다. 예, 3항 전 2항에 걸리는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를 해야 합니다. 즉 선의인 경우에만 적용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황을 한번 이해해 봅시다. 갑과 을이 이렇게 매매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 매수인은 목적물을 이렇게 매수를 했으면 점유를 일반적으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목적물에 다른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얘기죠? 여기서부터 여기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유치권의 목적이 됐어요. 그러면 이 을이 점유를 못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을은 나는 물건을 사가지고 점유를 하려고 했는데 점유를 못해서 이런 경우에 지금 담보 책임을 묻는 경우죠. 근데 담보 책임의 내용이 1, 2, 3 해가지고 해제, 손해배상, 대금감액이 있는데 이 대금감액은 문제될 거 없죠. 어떤 일부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라고요? 이 경우에는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겠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해제권은 뭐라고요?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악의자는 을이 매수 당시부터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뭐 해제든 손해배상 청구 못할 거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죠? 그 얘기고요. 계속 진도를 나가볼게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 이런 거죠. 매매 목적물에 뭐죠? 용익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물권은 아니지만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있어가지고 자기가 점유를 못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 그리고 니은 점유를 요소로 하는 담보물권, 질권, 유치권도 아까 있었죠. 즉 용익물권은 아니고 이번엔 담보물권이에요. 담보물권인데 질권이나 유치권은 담보물권자가 점유를 하는 거죠. 유치권은 점유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목적물을 매매를 하더라도 사용을 못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 그리고 세 번째, 방금 봤던 조문에 보면 존재를 해야 할 지역권이 없는 경우. 을이 물건을 사면서 이 목적물에 지역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산 거예요. 자기가 뭐 이렇게 토지를 샀는데 통행지역권이 이 토지에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어떤 토지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렇게 통행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해서 샀는데 실제 알고 보니까 이 지역권이 없어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을이 뭐다? 사용을 못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죠? 이렇게 사용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죠. 그런 경우에도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있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선의의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묻는 담보 책임이죠. 이런 경우에 됐어요. 그리고 방금 설명드렸다듯이 예, 악의인 경우에는 물을 수가 없겠죠. 알고 있었으니까. 됐고요. 뭐 다음 것도 계약 해지는 언제 할 수 있다고요? 어떤 조건 하에서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하나여 이렇게 해지할 수 있는 거죠. 됐고요. 예, 선의의 매수인은 당연히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경우에도 1년의 제척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다 봤어요. 그러면 저당권, 전세권이 행사된 경우의 담보 책임입니다. 이게 이제 5번째예요. 지금 권리의 하자의 5번째예요. 사유 576조.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을 때는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겠죠. 전항의 경우에 매수인의 출재로 그 소유권을 보존한 때에는 매도인에 대하여 그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손해를 받은 때는 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손해배상. 그러니까 지금 576조도 뭐죠?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죠. 결국 대금감액 문제될 게 없고요. 그런데 딱 보니까 뭐 매수인이 선의 악이 이렇게 구분되나요? 이를 모르는 매수인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매수인이죠. 그래서 이게 좀 어려운데 이 경우에는 즉 576조는
선이 악이 불문하고 물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를 하셨는데 한번 설명해 드려 볼게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을이 매수인인데 이 목적물에 이렇게 목적물이라고 할게요. 이 목적물에 저당권이라고 할까요?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어요.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를 매수했다고 볼게요. 토지. 이 을이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아는 게 너무 당연하겠죠? 알 수 있어요.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뭐죠? 이 토지 가액이 뭐 1억이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저당권이 5천만 원짜리 저당권이 설정돼 있어요. 하지만 을은 갑이 완전한 소유권을 넘겨줄 거라고 생각하고, 즉 저당권을 말소를 할 거라고 을이 생각을 하고 1억에 대해서 다 금액을 지불한 겁니다. 아시겠나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죠? 행사가 됐죠.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가 됐죠. 행사를 했다는 건 뭐죠? 저당권이 실행이 됐다는 얘기예요. 즉 경매에 들어간 거죠. 이런 경우에 매수인은 뭘 물을 수 있다고요? 경매가 되면 을은 내 매매 계약을 했는데 이렇게 경매가 들어갔어. 그러면 당연히 해제를 하고 손해배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악의자라고 해서 못하나요, 이걸? 알고서, 저당권이 설정된 것을 알고서 했다고 해서 이걸 못하나요? 아니죠. 악의자라고 하더라도, 즉 저당권이 설정됐다는 걸 알았다고 하더라도 을은 갑이 이것을 다 갚아, 즉 저당권을 말소를 한 다음에 나한테 넘겨줄 거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악의자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책으로 볼게요. 네, 다 읽어봤죠? 담보 책임의 내용부터 볼게요. 봅시다. 즉 선이든 악이든 이 경우에는 뭐라고요? 동그라미죠, 다. 그리고 해제는 뭐다? 이런 조건이 붙어 있어요. 읽어봅시다.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 즉 경매가 됐죠. 매수인이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럴 때 매도인한테 부담하는 담보 책임입니다. 그러나 이걸 잘 봐야겠죠. 매도인의 채무에 대하여 매수인이 그 채무를 인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물을 수 있다고요? 그게 아니겠죠. 방금 예를 들었던 1억짜리 부동산인데 5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잖아요. 근데 매수인이 그래? 그러면 어차피 내가 이걸 사면서 네가 부담하고 있는 5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니까 그 5천 채무를 내가 인수를 할게 하면서 5천만 원에 샀겠죠.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저당권이 실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을은 자신이 갚아야 할 채무잖아요. 그 5천만 원이. 그래서 이런 경우에 경매로 자신이 소유권을 잃어버렸다고 하더라도 담보 책임 인정하면 안 되겠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무 인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물을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됐고요. 그러면 이건 제가 설명드렸죠. 악의의 매수인도 할 수 있다죠. 뭘?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고요. 다 설명이 들었네요. 매수인의 상환 청구권 볼까요? 매수인이 소유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자신의 출재로 피담보 채권 또는 전세금 반환 채권을 변제를 했어요. 1억짜리 부동산을 샀는데 저당권 5천만 원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 매수인이 5천만 원을 변제를 해버렸습니다.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매도인한테 내가 네 채무 대신 갚아줬잖아 하면서 상환 청구를 할 수 있어야겠죠. 이것은 뭐 선의 아니기 불문합니다. 당연한 얘기예요. 됐고요. 그러면 적용 범위 볼까요? 저기 판례, 이거는 좀 가끔 나오는 판례죠. 판례는 가등기에 본등기를 격려하거나 가압류에 의한 강제 집행의 실시로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 대하여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죠? 매수인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취득한 소유권을 잃는 것은 동일하죠. 무슨 얘기냐면 방금 법조문에선 저당권이나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이렇게 나오죠. 이 두 가지를 예를 들었는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가등기가 되겠어요. 즉 갑과 을이
이렇게 매매를 했는데 을이 매수한 부동산에 가등기가 설정이 돼 있어요. 그죠? 가등기를 이 갑이 당연히 말소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넘겨줘야 하는데 말소를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병이 가등기권자가 이렇게 가등기권을 행사를 해가지고 자기 소유권을 취득해버렸어요. 병이. 이런 경우에도 똑같은 상황이죠. 소유권을 상실하는 것은. 그죠? 또는 뭐라고요? 가압류가 들어갔어요. 이 부동산에 어떤 사람, 병이라는 사람이 가압류를 하고 했었어요. 그러면 이 갑은 가압류를 말소를 해줘가지고 매수인한테 이전을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해야 하는데 가압류를 말소를 못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경매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가압류가 있다는 것은 경매 청구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경매가 들어와가지고 이 을이 소유권을 취득을 못했어요.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죠? 저당권 전세권 행사랑. 이런 경우에도 뭐다? 방금 봤던 576조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판례 볼게요. 가등기의 목적이 된 부동산을 매수한 사람이 그 뒤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격려됨으로써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됐어요. 그러면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또는 전세권의 행사로 인하여 매수인이 취득한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와 유사하죠. 그래서 576조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준영아, 내가 봐.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같은 조 소정의 담보 책임을 진다고 보면 상당하고 민법 570조에 의한 담보 책임을 진다고 할 수 없다. 무슨 얘기? 570조가 뭐냐면 전부 타인 권리 매매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매수인을 보호해야 하는 건 알겠는데 570조가 적용될 것이냐 아니면 576조가 적용될 것이냐 문제됐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당권 전세권 실행이랑 더 유사하다고 본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네, 2번도 설명했던 내용 그대로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됐어요. 그리고 밑에 이거 봅시다. 저당권 전세권 행사된 경우에는 제척기간에 적용이 없어요. 즉 우리가 지금 배웠던 거 한번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5가지 지금 사유를 지금 공부를 다 했어요. 전부 타인 권리 매매 있었죠? 그죠? 그다음에 일부 타인 권리 매매 있었죠? 세 번째 뭐죠? 수량 지정, 일부 멸실이 있었죠? 네 번째 뭐죠? 제한 물건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래서 점유를 못하게 되는 경우, 그다음에 저당권 전세권의 실행. 이 5가지 사유를 지금 방금 다 배웠습니다. 그런데 제척 기간은 이 3가지만 규정을 받습니다. 3가지에만. 이 1번, 5번은 뭐 실행이 됐다, 전부 타인 권리면에서 소유권을 취득 못했다. 이렇게 어떤 그 느낌으로 하셔야 하는데 이 1번, 5번은 전체를 취득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제척 기간을 적용을 해가지고 빨리 소멸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매수인 측에 좀 더 유리하게 더 보호를 해야 하는 상황이죠. 다른 사유보다. 이런 경우에는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2, 3, 4번만 제척기간 적용이 있습니다. 아시겠나요? 방금 봤던 5번도 적용이 없는 경우죠. 됐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거기 때문에 이거 별도로 어떤 사유로 생각 안 하고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 책임. 전조의 규정이 뭐죠? 지금 576조가 저당권 전세권 행사로 인해 소유권을 상실하거나 이런 규정이죠. 그 규정은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또는 전세권의 매매의 목적이 된 경우에 준용하네. 무슨 얘기인지 모르실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을이 있는데 갑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토지라고 할까요? 토지의 지상권 또는 전세권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돈을 빌려요. 병한테 돈을 빌리면서 지상권,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죠. 지상권, 전세권을 대상으로 돈을 빌리면서 저당권을 설정을 합니다. 을이. 병은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예요. 이런 상황이죠. 즉 이런 상황에서 을이 뭘 했냐면 지금 지상권, 전세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정한테 지상권, 전세권 매매를 하는 거죠. 지상권의 이전 또는 전세권 이전을 하는 거예요. 이전할 수 있잖아요. 물건이니까. 그래서 매매를 했어요. 정은 지상권, 전세권을 이전받은 자죠. 근데 지금 자신이 이전받은 목적물에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죠. 근데 이 정은 그래, 을이 이
자신이 지고 있는 채무를 다 갚을 거야 생각하고 정은 금액을 다 지불한 거예요. 아시겠나요? 다 지불한 상황에서 어떻게 발생하죠? 병이 저당권자인데 을이 돈을 안 갚아가지고 저당권을 실행을 했죠. 그러면 이 정은 돈을 다 주고 지상권 전세권을 샀는데 실행이 되면 지상권 전세권을 상실하게 될 위험이 있잖아요. 그죠? 방금 봤던 단지 그냥 매매 목적물이 다를 뿐이지 이 경우에는 지상권 전세권이 매매 목적물이잖아요. 다를 뿐이지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상실하게 되잖아요. 지상권 전세권. 이런 경우에 뭐다? 전조. 방금 봤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된 그런 경우랑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준용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뭘 물을 수 있다고요? 선의 악이든 상관없이, 그죠? 뭐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겠죠. 이 경우에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권리의 하자에 대해서 다 봤습니다. 그럼 좀 쉬었다가 물건의 하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